오늘 저녁으로 예정됐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두 후보 측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자료 반입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양자 토론 무산 배경과 내일 설날 이후 선거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자리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 시간 어찌 보면 토론이 끝난 뒤에 토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원래 기존에 막 1안, 2안 나올 때로 본다면 이 시간에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시간입니다. 토론이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무산됐을 거라고 보셨는지 아니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에서 협상 결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최종적으로는 자료를 반입한다 안 한다라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결국 결렬됐지만 지금까지 쭉 협상 과정을 보면은 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면은 결국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측의 TV 토론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않는다는 의도로 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TV 토론 무용론을 얘기했어요. TV 토론 해봐야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확정적 중범죄자하고 왜 토론해야 되느냐, 가짜느냐라고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TV 토론 하자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 TV 토론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좋다, 양자 TV 토론 하자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선관위에서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져 가지고 양자 TV 토론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가 계속해서 양자 TV 토론 협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도 옮기고 시간도 옮기고 주제도 제한하자 말자. 사실상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받아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무자료 반입과 관련해서 자료 반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실무단에서 무자료로 하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대장동에 대해서 자료를 꼭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네거티브로 가겠다. 대장동을 집중 공격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얘기는 결국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해서 협상을 결렬시키겠다라는 기본 전략이 있어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열렸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었을까 또 싶어요. 이게 방송으로 생중계할 수도 없고 그냥 각 당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무리였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는 이제 내탁 공방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가 좀 책임이 많다고 보세요? 글쎄요, 처음부터 양쪽 다 반반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토론을 그렇게 원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토론을 한다라고 이제 전제했을 때 그렇다고 본인들이 기피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면 또 손해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자는 식으로 양쪽 다 이제 서로 교차해 가면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연기를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짜지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간다. 라는 방침을 아마 양쪽 그 캠프 쪽에서 미리 그 전제를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가 원하는 게 지금 이제 수용이 안 되니까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 양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안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그 기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서 본인이 정책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설파를 더 하고 싶었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더 어필하고 싶었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뭔가 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자료 같은 걸 공개를 해서 그쪽으로 조금 더 이제 공격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그런 건데 서로가 이제 이게 절충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점으로 이제까지 간 건데 양자 토론에만 한정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자 토론도 있고 양자 토론도 있지 않습니까? 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초기부터 좀 기피를 했죠. 특히 윤석열 후보 쪽에서 대장동 중심으로 이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부터는 바짝 긴장해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임했던 그런 그 기조가 있긴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하셨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원치 않았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면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TV 토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좀 드려봤더니 토론 이후에 이제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TV토론 지지 후보 결정적인 영향력이냐 했을 때 매우 그렇다가 33.4%, 어느 정도 그렇다가 42.1%예요. 그러니까 TV토론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뭐 대선 과정에서도 TV토론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번 대선은 특히 더 이게 좀 더 강조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지금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의 지지율 쭉 흐름을 보면은 초박빙의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은 뭐 KSOI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지만 또 서든포스트에서 하는 것은 또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이런 잠시 뒤에 저희가 주제를 엎치락뒤치가 달아볼게요. 예. 계속 되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TV 토론을 보고 뭐 큰 영향은 없다고 그러지만은 네. 1~2%만 마음을 바꿔도 당락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1~2%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TV 토론을 한다면 보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꼭 보겠다라도 한 40% 넘고 보겠다도 한 40% 넘어서 전체 한 80%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심이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TV 토론이 후보 결정에 중요하냐? 그러니까 75%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토론 보고 결정하겠다가 또 55%가 예.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양자 TV 토론 또는 양자 토론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기피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TV 토론을 깊이 하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은 TV 토론 아무래도 좀 못할 것 같다라는 쪽이 기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꼭 네. 제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초년생이다. 그래서 좀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가 내려졌고 예. 또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잘할까? YTN하고 리얼미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이다가 54%.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잘할 것이다 31%. 예. 그러면 23%포인트나 잘할 것이다가 우세한 게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을 좀 탈출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예. 그런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TV 토론을 해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양자 TV 토론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기피했다라는 모습이 있다라는 분석은 좀 논리가 좀 맞지 않는 분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도 이제 말씀하셨던 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월 3일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참석하는 사자 토론 2월 3일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면 이제 1일로 넘어가는 것이고 연휴 끝나면 2월 3일이에요. 네. 이거는 예정대로 그냥 진행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뭐 이것도 지켜보긴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런데 뭐 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또 국민들이 상당히 또 좀 분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사자 토론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아마 나오기는 어느 후보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사자 해요. 토론을 하게 되면은 누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수 후보들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소수 후보들 중에서 특히 심상정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진영 내부의 어떤 후보 단일화도 잘 안 되고 하면서 지지율이 좀 하락했던 그런 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제가 이제 뭐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또 역대 그 대선 그 TV 토론을 이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TV 토론은 역시 그 심상정 후보가 가장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태도 면에서도 그렇고 꽤 설득력 있게 이제 잘 하기 때문에 TV 토론을 하게 되면 심상정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유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떨까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좀 자신 있어 하지만 의외로 그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죠? 특히 예. 이제 보니까 뭐 자료도 없이 이제 토론에 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예. 사자 토론 때 과연 자료 없이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후보들이 다 응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료는 토론할 때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료 가지고 이제 가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뭐 모든 분야를 다 아는 후보라 하더라도 통계 수치나 이런 거를 이야기해야 될 때 그거를 정확하게 다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임하는 거고 또 그래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성실하게 임한다라는 생각을 인상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자 토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빈손으로 와서 그냥 현장에서 다 애드립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의외의 그 허를 찔릴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로 의외로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게 덜미를 잡힐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치를 많이 낮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정치 초년생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기대가 낮다. 예. 예, 그래서 약간 기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잘해도 뭐 저런 정도면 괜찮네라고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을 그동안 토론을 잘했다라 그래서 그날 토론의 그 실전의 그 상황에서 예.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에게 좀 불리한 그런 또는 감정을 좀 자극하는 그런 이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르니까 저도 예. 좀 제 견해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짧게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제일 불리할 것 같아요. 예. 이유는 협공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는 서로 대체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는 현상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협공. 그렇죠. 예. 아니 심상정 후보까지 심상정 그럴 후보까지? 가능성이. 예. 왜냐하면 예.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해서 추락시켜야지 예. 그 지지율이 하락하면 자신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오니까 당연히 공격적으로 나갈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심상정 후보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도 때리고 예. 윤석열 후보도 때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수 후보를 더 때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성향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때려야죠. 그러다 보면은 3대 1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사자 TV 토론이 될 것이니까 네네. 과연 사자 TV 토론을 응할지도 좀 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봐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양자 TV 토론을 결국은 결렬시켰는데 이걸 고리로 해서 사자 TV 토론도 결렬시킬 가능성이 저는 없지는 않다. 실제로 보시는군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 법정 TV 토론 3회만 하고 다른 TV 토론 전혀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전망이 좀 남아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무자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자료로 하자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만이 한 게 아니고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세 후보가 지금 무자료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앞으로 사자 TV 토론이 열린다면은 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2월 3일이면 해야 될 게 맞습니다. 뭐 어떤 주제를 할지, 스탠딩을 할지,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뭐 1대1 토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많기 때문에 2월 3일에 예정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상당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토론 과정 속에서 이 주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서 정치 쇄신안을 내놨죠.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를 비롯해서 보궐선거 3곳에 무공천 선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곽상도 전 의원의 대구 지역구 무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측 발표부터 보고 오시죠.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 정치 실현의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무공천 발표가 나오자마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네.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무공천 이제 그 원칙을 발표한 것, 이거 민주당도 이번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책임 정치 구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했어야 되는 그런 조치.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이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히려 안 지키면 이제 이건 비난받아야 될 일인 거고. 그래서 지난번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이 당원 당규 바뀌어가면서까지 그 공천을 감행했을 때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냉소적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건 정치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지켜져야 된다. 예. 자,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는 이번에 좀 큰 실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당내 일반 뭐 당원이다 또는 뭐 일반 국회의원 정도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당 지도부에 소속된 최고위원이죠.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무공천 결정을 한 배경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정치 차원에서 이거를 하자라고 당 지도부 내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발표도 나온 거고 이제 그런 것일 텐데 그런데 그걸 뻔히 아는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탈당하고 그렇게 가겠다, 살아서 돌아오겠다. 이거는 결국 당 지도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지금 대놓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그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잘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김재원 최고가 정치적으로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무공천을 해도 사실은 뭐 지금 국민의힘 성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보수의 심장 텃밭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보수 인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당선되면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니까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실수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신의 앞으로 정치 미래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결론이 내려졌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어떤 정치 혁신의 진정성도 굉장히 퇴색시키는 그런 결론이 나버렸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공천을 사실상 귀책 사유로 따진다면 두 군데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 서초하고 대구 중남구하고. 그런데 서초는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 공천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윤희숙 의원의 부친의 농지 투기 의혹 관련해서 그건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을 공천하는 것도 상당히 궁색한데 지금 여기에 본인이 대놓고 당의 명령이다라는 명분을 해괴한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출마를 했다가 번복했지만은 상당 부분 민주당의 정치 쇄신안에 비하면은 좀 퇴색되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두고 본인의 정치적인 길에 좀 오점으로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녹취를 좀 들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보궐선거 3곳 무공천과 인적 쇄신 방침을 내놨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배 교수님이 이제 민주당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86 용태론 이렇게 해서 줄줄이 이어지나 싶었지만 안 나오고 있어요, 더는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선 반발이 상당하고 당 밖에서는 평가가 좀 의외로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이 사람들은 다 정리될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6세대가 사실은 이제 연령대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정책 역할은 끝났다라고 국민들은 대강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뿐만 아니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런 그 논의가 많아요.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는 어차피 이제 대규모 물갈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때 정리될 사람들인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포장해서 발표를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제 시각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세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이건 또 좀 불편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본인은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그만두고 대선으로 이제 나갈 모양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까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몰이를 할 필요 있느냐 하는 게 이게 당내의 또 여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도 저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그런 그 제안이 지금 되고만 그런 그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양측을 다 해당하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선거를 앞두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어떤 쇄신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여론조사 아까 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제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설 연휴 직전에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인데요. 그래픽에서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소폭의 변화들이 조금 보입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고요. 이 TBS에서 의뢰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CBS에서 의뢰하고 서던포스트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 조금 전에 봤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지지율은 2%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서던포스트는 두 후보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 포인트는 이제
학자 정치학자시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오차 범위 안에 몇 번씩 해다 보면 이게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는 돼요. 그래도 어떤 추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혼조 상황인데 1, 2% 네. 포인트의 변화는요.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지금 KSOI 한국사회이론연구소 같은 경우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43%에서 41% 대략 한 3%포인트가 43.8에서 41.6으로 그렇습니다. 빠졌고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3%에 37%로 한 예. 4%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33.8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30.9. 예. 7%포인트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꽤 의미가 있는 변동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서든 포스트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빠져서 34에서 33.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32.5 대 32.5. 그래서 아주 소폭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그런 양상인데 예. 역시 이거는 이제 지금 설 연휴 직전에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다. 네. 어느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가 하면은 어느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직전에 이 여론조사 추세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박스권의 정체 양상이 살짝 반등할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지금 이번에 설 연휴 동안에 결국 아무리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한되게 이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전국적인 이동이 있을 것이고 네네. 또 밥상머리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TV 토론 무산 문제라든지 네. 또는 뭐 김건희 씨 녹취록 무속 논란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후보의 뭐 형수 욕설 문제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지금 환자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소상공인들 뭐 6, 700만 되는데 그 지원 문제, 35조 추경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밥상머리 민심이 오르면서 제가 볼 때는 설 연휴가 지나면은 지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네. 하나의 여론조사 흐름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혼조세라면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형성된 민심에서 예. 어느 정도의 격차, 그래서 우위가 좀 형성이 된다면은 네. 밴드웨건 효과가 가속화되면서 상당 부분 막판까지 예. 판세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간 사람에게 그렇죠. 이제 그 네, 얘기죠. 될 사람에게 이제 몰아주는. 저희도 이제 설 이제 가족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3, 40대는 부모님을 설득을 하려고 하고 뭐 20대 뭐 사촌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싸움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설 민심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이에 어떤 변수가 큰 변수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설 연휴에 지금 지나서 하는 여론조사에는 변동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TV 토론이 그러니까 TV 토론이 아니고 양자 토론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됐더라면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려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성사가 안 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 유권자들로서는 결정을 좀 뒤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뭐 별로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서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이 대선 후보 관련해서 서로들 이 얘기를 하긴 할 것인데 네네. 그리고 상당수 그 유권자들은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해서 뭔가 결심을 하려고 지금 이제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듯이 뭔가 결정을 내리긴 할 텐데 그래도 아마 일단 토론은 좀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예.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 이제 사실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놀라웠죠. 그러니까 리얼미터하고 그 KSOI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뭐 40%를 갑자기 훅 넘어가는 예. 그런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그 여론조사 기관들도 놀랐고 정치권도 놀랐고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놀랐고 이제 그랬던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조사 방법 관련해서 약간의 좀 조정이 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가 이번 주 수치로 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동안 계속 여론조사가 있어 왔고 계속 혼조세는 이어져 왔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상황인데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칠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있던 무력 시위. 대선에서 그동안 북한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 영향이 있어 온 것으로 사실 정치학으로 좀 연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뭐 이딴 도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저는 이제 북한 변수는요, 과거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쳐 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상당히 냉전 시대, 대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네. 분단 국가의 특수 상황 때문에 네. 북한 변수가 영향을 미쳐왔고, 그러다 보니까 1997년 대선에서는 북한의 총풍 무력 시위 공작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은 이제 북한 변수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뭐 북한이 뭐 7차례나 새 벽두부터 미사일을 쏴대고 지금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규탄하고 이재명 후보도 강력 규탄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네. 이 북한 변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저는 예. 오히려 이 북한 변수에 반응하는 후보들의 안보관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안보관. 안보관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면서 선제 타격론을 얘기하고 있고, 또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용주의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예. 라면서 평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제 보수가 사실상 뭐 국정농단으로 참패하면서 탄핵되면서 괴멸되면서 반성 첫 번째가 냉전적인 대북 대결 사고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뭐 선제 타격론까지 얘기하면서 예.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한반도 평화 정착에 플러스가 될 것인지, 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도 도움이 될 것인지, 예. 이런 부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도움이 오히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사실 2030의 지금 표심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선이 요동칠 것이라 이런 분석 많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질문 드렸던 북한 리스크가 2030에게 끼치는 영향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2030 세대도 이제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북한의 노선이 과거하고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여야 등거리 노선을 좀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최근의 행보를 무슨 보면 얘기죠? 한쪽 편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이제 비난을 합니다. 네. 대선 후보 대선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는 격이거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해요. 이건 그럼 누구를 도와주느냐는 거죠. 종전선언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예.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 언뜻 보기에는 이것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예.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꼼꼼히 이제 안을 좀 뜯어 좀 보게 되면 북한의 저의를 우리가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건데, 대략 판단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기대를 많이 했다가 이제 사실 실망을, 본인들은 실망을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자, 그런 기조 하에서 이제는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 몸값을 올려서 좀 외교를 하겠다. 상관없다. 예, 네, 그런 내국과 그 중요하다. 노선으로 예. 좀 전환한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후보들의 이제 반응이 이제 과연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건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전략적 인내 노선을 계속 펼쳤죠. 북한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계속 평화를 얘기를 하고 종전선언 얘기하고 계속 해왔는데, 뭐 이름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이제 그렇습니다. 운전 때문에 예. 한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과물이 나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2030 세대는 아시다시피 탈이념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리 위주로 그 모든 사안을 보는 거예요. 후보자들의 공약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리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다. 과연 지금은 대북 압박을 할 단계인 건지, 예.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뭐 계속 우리가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이걸 네. 고민할 텐데, 예. 지금 정도에는 정책 전환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그 변수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배우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배우자들이 있고 그 배우자 논란도 있었던 분도 계시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논란 이후에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리고 혹은 뭐 다른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일반적으로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된 결정적인 것은 이준석 대표하고의 내용을 극적으로 화합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대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이대남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 한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불화가 되면서 이대남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10%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 50%대로 올라갔거든요.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지지율 반등의 결정적인 동력이 된 건데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과 관련된 영향은 뭐냐? 그게 공개가 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타격은 별로 안 받다. 기대치에 나는 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분석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타격이 전혀 없느냐라는 부분은 좀 미지수라는 얘기죠.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게 무속 논란 같은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터지면서 지금 보수 기독교 단체 강력한 보수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상당 부분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내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고 반면에 또 무속인들 대표도 또 맞불 성명을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씨의 무속 리스크가 뭐 영빈관 옮긴다더라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계속해서 더 굴러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보면은 검찰 권력을 좀 사유화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정권 잡으면은 감옥 보내버리겠다. 또는 뭐 조국 정경심 두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안 시켰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검사에게 연락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현재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아직도 수사 중이고 그리고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공채를 안 했다 수원여대. 그러나 수원여대 총장이 공채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평가는 좀 빠르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모른다. 밥상 민심에서 이 얘기를 좀 한다면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뭐 이제 이야기는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꽤 이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눌 것 같긴 해요. 이와 관련해서. 자 그런데 최근 선거를 보게 되면 당내 경선까지 포함해서 네거티브에 그 몰두하는 쪽이 결국은 패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이제 더 이상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는데 김건희 씨 문제 갖고 자꾸 집착을 해봐야 별로 나올 거 없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별로 실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후보자 본인의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당연히 검증 대상인 것이고 필수 검증 대상인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최근 제가 이제 경선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대장동 의혹, 뭐 지난번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단계에서 얼마나 의혹 많이 제기했습니까? 그런데 별로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된다.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쪽이 더 불리하다. 그리고 최근에 뭐 오늘 이제 토론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 쪽에서 뭐 대장동 의혹 관련을 해서 뭔가 집중적인 걸 제기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 시도도 사실은 좀 해서는 안 되는 시도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그 유혹은 좀 느끼지 마라. 오히려 지금부터 특히 이 투표일 때까지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 지금 국민들이 두 후보에 대해서 다 지금 비호감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둘이 어떻게든 그 비호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뽑는 우리의 미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보다는 정말 능력과 정책이라든지 어떤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줄 것인가 이거 집중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또 드리면요.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다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0%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철수 후보가 11%가 나온 곳이 있고 10.6%가 나온 곳이 있고 9.4%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조금 낮아진 거 아닌가요? 약간 좀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서로 대체제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당 내용 정리하고 이대남의 지지가 돌아오면서 그만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회복이 됐고 또 그만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빠져가지고 10%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기가 없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TV 토론에서 결정적인 무슨 역할을 한다든지 안철수 후보가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뭐 결정적인 실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출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또 윤석열 후보 뭐 본인의 최근에 김만배 예. 녹취록 예. 관련해서 뭐가 나온다든지 또는 예. 뭐 안에 결정적인 문제가 나온다면은 출렁이지 예. 예.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해서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0% 밑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프로 정도면은 단일화 뭐 얘기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뭐 전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지금 정도가 사실은 단일화하기는 최적의 조건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뭐 올라서 20%에 근접한다거나 하면 그래서 윤석열 후보하고의 지지율 격차가 좀 좁아지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제 절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 들고 네. 안철수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 협상을 시작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설 연휴 이제 며칠 더 남았죠. 이후에 여론조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